여러분은 17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십니까? 200만 명의 사람들 덕분에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책을 하나 소개시켜 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 책입니다. 니시나카 스토무라고 하는 일본 변호사가 쓴 책입니다. 작가에 대해서 좀 찾아봤는데 1942년생이고 24살인가 사법시험에 붙어서 변호사 생활을 시작을 했고 50년 가까이 변호사 생활을 했답니다. 거의 정년이 없네요. 일본에서 이 책이 나온 건 2017년 2월,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2017년 10월에 나왔습니다. 지금은 아마 베스트셀러가 아닐 텐데 여기 한쪽에 교보 1위 베스트셀러라고 적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제목이 우리나라에는 운을 읽는 변호사라고 나왔잖아요. 실제 제목하고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원래 제목은 이치만 닌노 진세에 오미있다 베테랑 벤고시가 오시에루 운노 요쿠나로 이키까다. 1만 명의 삶을 본 베테랑 변호사가 가르치는 운이 좋아지는 삶. 이게 원래의 제목입니다. 우리나라 번역서의 제목은 운을 읽는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운을 읽는 포춘텔러라고 하죠. 영어 표현으로는 운을 읽는다. 우리말로 그걸 번역하면 점쟁이 같은 말입니다. 미신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나 그런 오해를 받을 수가 있는 책인 거죠. 서점에서 이 책을 아마 만났다면 읽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연초에 소개시켜드린 걷는 사람 하정우라는 책, 그 책의 중간에 이 책을 사서 주변에 많이 나눠줬다. 그런 얘기가 나오죠. 하정우님의 그 책을 읽었을 때는 제가 이 책을 얼른 읽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꽤 오랫동안 잊고 지냈습니다. 근데 그 책 리뷰 영상이 최근에도 댓글이 달리고 하다 보니까 제 영상이지만 제가 한번 다시 봤는데 운을 읽는 변호사, 그때 읽어봐야지 했던 그 책에 대한 얘기를 제가 듣는데 이걸 안 읽고 지금 몇 달이 지났구나라는 생각을 하니까 얼른 또 주문을 해서 읽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지난주에 주문을 해서 읽어봤습니다. 앞부분엔 조금 의구심을 가지면서 읽었거든요. 근데 점점 읽으면 읽을수록 굉장히 좋은 책이라는 느낌을 받았고 이 책을 추천해준 하정우라는 배우한테 일단 먼저 고맙고요. 이 책을 쓰신 니시나카 스토무, 유튜브에 강연하는 영상을 찾아보면 굉장히 유머가 있고 에너지 넘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책이 일본에서 나온 게 2017년 2월, 2018년 2월, 딱 1년 만이죠. 이 작가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느 블로그에는 가족과 여행 중에 사망이라고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좋은 책을 남겨주셔서 감사하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책의 제목에는 운이라고 단어가 적혀 있지만 저는 이 책을 읽는 내내 덕이라는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덕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책 안에는 그렇게 등장하진 않아요. 대신에 도덕과학 이런 얘기들이 나오긴 합니다. 근데 직접 덕, 이 단어는 제가 책에서는 못 본 것 같은데 우리나라 언론사에서도 이분을 직접 찾아가서 인터뷰한 게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그 덕이라는 걸 굉장히 강조한 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덕을 쌓고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어떤 사람의 운을 결정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 몇 가지를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수백만 명의 은혜 덕분에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다. 저는 오사카 부립 기타노 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재학 당시에 동문 선배이자 배우인 모리시게 히사야시가 강연을 했는데 지금도 그 이야기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강연 제목은 200만 명에게 감사를 이었습니다. 강연이 시작되자 모리시게 씨는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17세가 될 때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하시나요? 선뜻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모리시게 씨가 말했습니다. 200만 명의 사람들 덕분에 지금 여러분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기일 때 먹는 분유는 아주 많은 사람의 손을 거쳐 만들어집니다. 소를 키우는 사람, 우유를 모아서 운반하는 사람, 우유를 분유로 만드는 사람, 분유를 운반하는 사람, 가게에서 판매하는 사람, 그것을 사와서 따뜻한 물에 녹여 먹여주는 사람. 이렇게 많은 사람들 덕분에 여러분을 키운 분유가 완성되는 겁니다. 커서 먹는 밥도 마찬가지고 매일 입는 옷도 그렇습니다. 생활하는 집도, 다니고 있는 학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17년간 살아오면서 도움을 받은 모든 사람을 헤아려 보면 200만 명이나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사람들 덕분에 지금 살아가고 있죠. 17세의 고등학생이니까 지금까지 무엇 하나 혼자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전부 다른 사람과 부모님 혹은 조상 덕분이죠.
모리시게 씨는 우리를 깨우쳐주고 마지막에는 이런 말로 강연을 마쳤습니다. 200만 명 덕분에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예를 표합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됩니다. 당시 기타노 고등학교에는 자살하는 학생이 많았습니다. 200만 명에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을 알려준 것은 그 때문이었겠죠. 당시 저는 모리시게 씨의 이야기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막대한 수의 사람들 덕분에 내가 지금껏 살아올 수가 있었구나. 이 사실을 잊지 말자고 다짐했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실을 잊지 않는 것. 이는 좋은 운을 만드는 데도 중요한 일입니다. 예를 들어 행운을 부르기 위해서 겸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좀처럼 실행하기는 어렵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오만함은 사라질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것, 이것이 사람의 운을 바꾸는 근간입니다. 부부끼리 감사해야 하면 그 집은 잘 되기 마련이다. 다툼은 불운을 부르지만 다툼을 피하면 행운이 찾아옵니다. 자, 다툼을 피하고 행운을 얻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더운 여름날 저는 어떤 여성의 이혼 상담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 여성의 남편은 토목공사 회사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술을 좋아하고 귀가가 항상 늦어서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았습니다. 상담자인 부인은 남편에 대한 불만으로 남편의 식사를 챙기는 일조차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저는 이혼은 그다지 좋은 일이 아닙니다. 다시 생각해보는 건 어떠세요? 라고 설득했습니다. 하지만 부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며 이혼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았습니다. 부인은 상담하는 내내 남편에 대한 불만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고 다음 약속날 사무소에 온 의뢰인의 마음이 180도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혼은 하지 않을 거예요. 부인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깜짝 놀란 제게 부인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전철을 타고 가던 부인은 우연히 창문 밖으로 일하는 남편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뜨거운 오후, 남편은 작업복을 입고 도로를 파내는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툼한 작업복은 땀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부인은 남편이 매일 저렇게 일하고 있다니 정말 힘들겠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남편이 일하는 모습을 본 부인은 처음으로 남편의 일이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일하는 덕분에 가족이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것이죠. 감사하지 않으면 벌을 받을 거예요. 부인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평소와 같이 술을 마시고 늦게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조금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더운 날 비 오듯이 땀을 흘리며 일했으니 일 끝나고 시원한 맥주를 마시고 싶은 게 당연하다는 생각이 들자 남편에 대한 미움과 원망도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후로는 집에 돌아온 남편에게 수고했어요 라고 말하며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러자 다음날 남편은 술집에 들르지 않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부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항상 늦게 들어와서 미안해. 이제부터 되도록 술을 줄일게. 부인이 남편을 향한 태도를 바꾸자 남편도 부인을 향한 태도를 바꿔 다투는 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 부인과 오랜만에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지금도 여전히 행복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했습니다. 부부 사이가 나빠진 이유는 한쪽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쌍방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에게 신세를 지고 있거나 폐를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 자연스레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면 다툼도 사라지겠죠. 상대방에게 감사하면 다툼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부는 남편에 대한 부인의 감사로 다툼을 피하고 행운을 얻게 된 것입니다. 소매치기와의 인연이 소매치기만 모이게 한다. 왜 같은 유형의 사람들은 끼리끼리 모이는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40년 전 신출내기 변호사 시절의 일입니다. 일이 별로 없어서 솔직히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묘한 인연으로 알게 된 부동산 중개 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가 제게 일거리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바로 소매치기의 변호였습니다. 저는 변호사니까 상대방이 범죄의 가해자이건 불쌍한 피해자이건 똑같이 의뢰자로서 대리인으로서 변호해야 합니다. 오히려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변호하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공평한 재판을 해야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범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는 변호사의 역할이자 의무로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이 소매치기라도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오히려 일이 많지 않은 시절이라 기쁘게 의뢰를 받아들였습니다. 착수금을 받고 변호를 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데 성공해 보수도 받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들었는데 겨우 한숨 돌릴 수 있었죠. 그러자 그 지인이 다음 일을 소개해 주었는데 어째서인지 또 소매치기의 변호였습니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일을 소개해 주었지만 전부 소매치기의 변호뿐이었습니다. 정말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알고 보니 그 사람의 정체는 부동산 중개인을 사칭한 소매치기 우두머리였습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의뢰는 의뢰고 소매치기에서도 변호인은 필요합니다. 소매치기의 변호만 소개받았다 해도 변호사로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이전까지는 제 주변 사람 중에 소매치기는 단 한 명도 없었는데 어느새 주위에 소매치기가 가득해졌으니 이 엄청난 변화에 제 자신도 놀라고 말았습니다. 심지어 점점 더 소매치기가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도 그럴 것이 그 당시엔 이미 10건 이상의 소매치기 사건을 변호하고 있었기에 어느새 제게는 소매치기 전문 변호사라는 평판이 생겼던 겁니다. 그 때문에 자칭 부동산 중개인이지만 실은 소매치기 두목이었던 그 남자가 아닌 전혀 모르는 사람들로부터 소매치기 사건에 변호 의뢰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연히 소매치기 사건을 맡고 그들을 알게 된 후로 소매치기 지인이 갑자기 늘어났던 겁니다. 소매치기를 알게 됐다고 해서 제가 소매치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범죄자와 같은 마음을 먹는 것도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변호사라는 직업적인 범위 안에서 알고 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약 이대로 소매치기 전문 변호사가 된다 해도 제가 불행한 인생을 보내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저는 젊었고 무엇보다 소매치기라는 특정 사건의 전문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더 다양한 사건을 맡아서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이 강했기에 그 후로는 소매치기 사건 의뢰는 거절했습니다. 이후 소매치기 사건은 한 건도 맞지 않았지만 그대로 계속했다면 지금쯤은 아마 일본에서 가장 소매치기 사건의 정통한 변호사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만약 그랬다면 그 계기가 단 한 남자를 알게 된 일 때문일 텐데 그런 생각을 하면 사람을 사귄다는 것은 참으로 신기한 일입니다. 끼리끼리 모인다. 이 말은 사실입니다. 부디 자신을 행복으로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과 만나야 한다는 가르침을 항상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은혜를 깨닫기만 해도 운을 좋게 바꿀 수 있다. 변호사로 일하다 보면 다툼거리에 대한 상담 요청을 많이 받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원한인 경우도 많습니다. 원한은 골칫덩입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원망하기 쉽죠. 특히 자기 부모나 형제를 원망하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원한은 좋지 않습니다. 원한 때문에 운이 달아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원한이 사라지면 신기하게도 운이 좋아집니다. 어느 날 회사를 경영하고 있는 한 의뢰인이 상담을 마친 후 문득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의뢰자가 변호사에게 자신의 성장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입니다. 친분이 그다지 깊지 않을 때 개인적인 이야기, 특히 자신의 어린 시절에 관한 이야기를 함으로써 상대와 친해지려는 행동은 일반적입니다. 변호사가 자신의 성격을 이해하면 상담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있는 일이라서 저는 의뢰인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35세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그때 저는 겨우 12살이었죠. 어린아이였으니까 정말 힘들었어요. 의뢰인의 부모님이 돌아가신 것은 1955년인 쇼와 30년경이었다고 합니다. 일본이 가난했던 시기였으니 분명히 경제적으로도 꽤 어려웠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청년이 될 때까지 괴로운 나날의 연속이었어요. 그때마다 어머니를 원망하게 되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 건 어머니가 부모다운 일을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어요. 그 말을 듣던 저는 초아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친부모를 원망하다니 이보다 슬픈 일은 또 없겠지만 안타깝게도 괴로운 상황이 계속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듣고 있으니 저까지 괴로워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런데 괴로워 보이던 그의 표정이 여기서 바뀌었습니다. 어머니의 27주기에 이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언니 마지막까지 모두에게 당부했단다. 우리 애를 부탁한다고.
자기는 음식도 못 삼킬 정도로 몸이 약해져서 정신까지 몽롱한데도 말이야.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르는 상태였는데 의사한테도 간호사한테도 나한테도 가까이에 있는 모두에게 너를 부탁한다고 계속 말했어. 우리 아이를 하면서 계속 몇 번이고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눈을 감았단다. 그 이야기를 듣고 버뜩 깨달았습니다. 어머니를 잃은 어린아이였던 나는 분명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린아이를 남겨두고 떠나야만 했던 어머니는 몇십 배, 몇백 배 더 괴로웠을 거라고요. 그제서야 내 불효를 깨닫고 마음속으로 어머니께 사죄드렸죠. 그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모에게 들은 이야기를 계기로 어머니를 향한 원망이 사라졌고 그 후 그는 회사 경영에도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은혜를 깨달은 것이 운을 바꿔주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이 운을 읽는 변호사, 이 책 안에는 이렇게 짤막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각 장마다 10개 이상의 이야기들이 있어가지고 전체로 보면 한 60가지도 넘겠네요. 그 중에서 제가 한 4가지 이야기만 들려드린 겁니다. 중간에 접어가지고 좀 괜찮은 이야기들은 좀 소개를 해볼까 했었는데 일단 그런 이야기가 너무 많고 너무 많이 읽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는 건 이렇게 아주 일부만 읽어드렸습니다. 이 책을 관통하는 핵심 단어는 덕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